소련군을 대표하는 스타로서의 군인이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코프 장군이겠죠.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1938년 소련 군부숙청 때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했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학계에서 이 주코프 장군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에요. 항상 이겼다 아니면 한 번은 졌다라고 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뛰어난 명장이었다는 얘기죠. 독소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주코프 장군일 텐데요. 주코프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가 저번에 제2차 세계대전 독소전쟁을 얘기하면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독소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롬멜 장군이라든지 마이슈타인 장군이라든지 구데리안 장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독일 장군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소련 장군들은 사실은 상당히 잘 모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련은 나치 독일을 제압했던 승전 국가이고 그런 승전국이 되는 데는 그만큼 소련군이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소련군은 물량을 아니면 인력을 갈아 넣어서 인해 전술로 싸운 군대가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냉전 시대나 통했을 법한 낡은 어떤 인식이고요. 벌써 냉전이 1991년에 끝나고 3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역사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인식도 바뀌었고요. 실제로 많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소련군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소련군을 대표하는 스타로서의 군인이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코프 장군이겠죠. 이 주코프 장군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역사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진을 가져봤는데요.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주코프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인물은 우리가 상당히 낯선 인물일 텐데요. 생김새가 유럽인처럼 생기진 않았죠. 아시아인일 텐데요. 이게 이름이 초이발산이라고 해서요. 몽골의 건국의 아버지 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이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국가를 세우는데 그 국가를 초기에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초이발산일 텐데 이 인물이 소련과 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이게 1938년인가 39년일 텐데요. 이때 몽골 바로 밑에 만주국이 있습니다. 만주국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역시 일본 제국주의였겠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크게 두 개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었어요. 하나는 남쪽으로 가서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북쪽으로 가서 만주, 몽골, 시베리아를 차지할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일본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 팩트겠지만 일본 해군은 남쪽으로 가고 싶어 했고요. 일본 육군은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발판 삼아서 이 몽골과 아니면 시베리아를 차지하려고 했었을 텐데 그래서 일본의 육군과 몽골 사이에 국경 분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몽골이 침탈 위기에 당했을 때 이 몽골을 지키려고 소련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개입했던 인물이 바로 주코프 장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할흰골 전투 내지는 노모난 전투라고 알려져 있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일본 관동군과 몽골 내지는 소련군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장동건 씨와 오다기리 조가 주연했던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사건일 텐데요. 이 러시아 측에서는 할흰골 전투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노모난 사건이라고 부를 텐데 이때 일본군을 제압하려고 왔던 소련군의 장군이 바로 젊은 시기에 주코프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주코프 장군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낡은 세대의 그 소련 그 장군들이 숙청을 통해 제거된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메우면서 승진한 젊은 세대의 장군이 바로 주코프 장군이었는데요. 이 주코프 장군은 현대전의 요체를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으로 상당히 그 기동성이 없는 그러니까 진지전을 펼치는 전쟁이었는데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식의 진지전이 아니라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특히 이제 그 기병대가 아니라 전차 부대로 전쟁의 주력을 삼고 그 전차 부대와 그다음에 보병 그리고 포병 그리고 항공 부대가 서로 그 제병 합동을 하면서 적을 공격하는 형태일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을 감지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몽골과 그 만주국의 국경 분쟁에서 그 일본군을 소련군이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다시는 이쪽 시베리아 쪽으로 북쪽으로 일본군이 진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따끔한 맛을 보여줬는데 그 따끔한 맛을 보여준 주체가 바로 주코프 장군이었고 그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그런 현대전의 어떤 방향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일본과 그리고 현대전의 방향을 감지한 소련군의 주코프라고 하는 인물이 격돌했을 때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때 주코프 장군이 투입되지 않아서 일본군을 제압하지 못했으면 이 동아시아의 그 역사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져왔던 이유가 그 주코프 장군이 한국사와도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된다. 동아시아 역사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주코프 장군은 한번 좀 개인사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모스크바 주변의 어떤 농촌에서 태어났고요.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할까?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서 돈을 벌려고 모스크바 가까이 가서 이 가죽 만드는 어떤 작업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징집이 되어서 기병대원이 되죠. 그래서 사병 나중에 부사관이 되어서 제1차 세계대전을 맞이했고요. 네, 그러다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면서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코프 장군 같은 경우는 어떤 혁명가는 아니었고요. 정치에 어떤 몸담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이고 공산당원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를 철저히 신봉하거나 어떤 그런 이론가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격변을 맞이했을 때 지배계급보다는 피지배 계급의 어떤 정당이었던 볼셰비키 당에게 조금 더 친화성을 보이게 됐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부사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창설된 붉은 군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붉은 군대에서는 이 민중 출신 군인들을 우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장교로 이제 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데 기병대원이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장 군대 엘리트였는데 1920년대 30년대라는 시기가 이 공격의 주력이 기병대에서 이 전차 부대로 바뀌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병대원이었던 주코프가 이제는 전차 부대, 기갑 부대를 운영하는 전술 변화와 전략 변화를 주도했던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장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소련군의 일원이 되는데 이 사람이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1938년 소련 군부숙청 때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했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자면 이제 자기 진급을 가로막는 늙은 세대의 장군들이
한순간에 제거되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코프가 성장하고 승진하는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주코프의 특징이요. 일단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별별 낱말을 가지고 자기 그 성을 만드는데요. 이 주코프라고 하는 이름은 주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주크라고 하는 러시아 낱말이 별명이 딱정벌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크에서 주코프라고 하는 성이 나왔는데 우리 딱정벌레, 뭐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러니까 탄탄한 곤충 세계의 어떤 뭐랄까요 일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코프의 그 성이 딱정벌레에서 나왔는지 몰라도요 정말 그 강인한 사람이에요. 체격도 다부지고 군인으로서 정말로 그 장뼈가 붉어서 이 부하들도 잘 다룰 줄 알고요. 그리고 한번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돌진할 때는 정말로 그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기세로 그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병으로 주코프를 그 사단장이라든지 군단장으로 모시게 되면요 몸이 정말 고달팠을 거예요. 엄청난 걸 요구하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도록 닥달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또한 그 뭐랄까요 저 사람을 믿고 따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또 믿음직한 장군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역사학에서 이 주코프 장군을 가지고 어떤 연구까지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에요. 그 역사학계 논쟁이 뭐냐면요. 주코프 장군도 한 번은 졌다라고 하고 그에 관한 책을 내고요.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주코프 장군이 항상 이겼다. 아니면 한 번은 졌다라고 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뛰어난 명장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 초기부터 스탈린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장군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주코프 장군이었고요. 그래서 소련군이 겪었던 굵직굵직한 전투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전투에는 항상 주코프 장군이 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지켜낼 때도 주코프 장군이 투입되었고요. 모스크바를 지켜낼 때도 총사령관 내지 총사령관 대리가 바로 주코프였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전체 입안하고 계획하고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주코프 장군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전투로 소련군의 입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나치 독일의 수도를 결국은 점령하는 전투가 1945년 4월에 벌어지게 될 텐데 그 베를린을 점령했던 소련 장군이 바로 주코프 장군입니다. 아마 그 예전에 고대 로마 장군들이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은 그 지역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카르타고를 정복했던 로마 장군이 스피키오인데 스키피오의 그 이름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정복한 스키오라는 얘기인데 아마 그 주코프 장군이 그 로마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주코프 베를리누스가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그림이 전쟁 기록화일 텐데요. 나치 독일의 마지막 저항 거점이었던 독일 국회의사당을 점령한 소련군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나치 독일의 패망이 확정되었고 전 세계에 나치즘을 물리친 최고의 역할을 했던 군대가 바로 소련의 붉은 군대에 대한 사실을 알릴 텐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사진이 이게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를린을 정복한 주코프 장군이 바로 그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 이 독일 국회의사당 이 건물 정면이 보이시죠? 같은 장소에서 주코프 장군이 지금 촬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영국과 미국 전 세계의 연합국 진영 국가들이 전쟁 내내 소련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 주코프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사진을 보면서 드디어 나치 독일이 패망을 했는데 이 패망의 맨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한 장군이 주코프 장군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이런 사실이 각인이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또 이제 주코프 장군의 어떤 지휘 모습일 텐데요. 지금 야전에서 사실은 그 사성 장군, 오성 장군인데도 수시로 최전선을 방문해서 상황을, 전황을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전략 전술을 구상하는 그런 야전형 그 군인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아마 그 별 4개나 5개 달면은 주로 이제 후방에서 아니면 그 지휘소에서 근무를 할 텐데 이, 이 장군이 이게 지금 정말로 초지 그 일선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올라오는 보고서와 실제 전황이 과연 일치하는가 라는 그런 감을 잡았을 것이고요. 보고서에서 말해주지 않는 또 그다음에 보고서에서 가리려고 하는 측면을 일선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장군이었겠죠. 지금 이 그 사진에서는 요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바로 주코프 장군입니다. 아마 사실 저도 그 안경을 끼고 있는 주코프 장군은 많이 못 봤는데 여기서 아마 분명히 이때 나이가 아마 노안이 와서 지도를 볼 때 안경을 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인물이요. 이 인물이 코네프 장군이라고요. 주코프 장군 바로 밑에 있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또 주코프 장군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베를린을 점령하는 영예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이 주코프 장군과 경쟁했던 장군 중에 한 명이었죠. 사실은 이 주코프 장군과 이 코네프 장군이 베를린을 차지할 때 이 경쟁 관계가 상당히 재밌고 영화 한 편이 나올 만큼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진에서 상당히 그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그 라이벌 관계였다는 거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베를린을 정복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합국 그 장군들과 교류하면서 찍은 사진일 텐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주코프 장군일 텐데 왼쪽에 있는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미국의 패튼 장군입니다. 그래서 전차 부대일 텐데 사실은 미군이 그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대가 큰 군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소규모 군대였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주 급격하게 이 대규모 군대가 됐는데 전투를 그 기획하고 수행하는 어떤 면에서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수준이란 것이 최고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그 강조해서 하는 말이 2차 세계대전이나 현대전을 치르는 새로운 군사 개념을 독일이 개발해내고 또한 마찬가지로 소련군에서도 주코프 장군이 그 선두에 서서 그도 개발해내는데 반면에 미국에서 그런 그 고속기동전 그리고 전차 부대를 활용해서 적을 타격한다는 개념을 이해한 장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몇 안 되는 미국 장군 중에 한 명으로 패튼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진에서 서로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겠는데 군인으로서는 서로 통했던 것 같아요. 전차 부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서로 먼저 깨달은 장군으로서 이 투합을 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정말 상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코프 장군은 어쨌거나 공산당원이었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철저한 반감을 지닌 인물이 바로 패튼 장군이었죠. 패튼 장군이 이 자동차 사고로 1945년에 그 목숨을 잃는데 만약 그때 살아남았으면 이런 화기애애한 장면은 1945년으로 끝났을 것이고 냉전 시대 때 가장 또 치열하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냉전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진이지만 이
44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전쟁 동안에 미국과 소련이 동맹 관계, 히틀러를 상대로 싸우는 혈맹 관계였기 때문에 미국의 그 일반 대중 매거진 내지는 저널에서 상당히 오늘날의 그 우리가 아이돌 스타를 보듯이 우리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 소련인데 이 소련의 최고 전쟁 지도자가 바로 주코프다라고 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이 주코프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그 표지 모델이죠. 그 라이프가 그 당시에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그 매거진이었으니까. 그래서 밑에 날짜를 보면 1944년 7월 31일이죠. 이때만 해도 미국인에게 소련은 혈맹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코프 장군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어떤 동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는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사진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1945년 6월 24일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전승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나치 독일을 물리쳤다. 전 세계에 우리가 엄청난 이바지를 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소련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어떤 승전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이때 주인공이 바로 주코프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전을 수행했던 장군이지만 또 낭만적으로 위대한 영웅은 항상 그 기병대원이었기 때문에 말 중에서 또 백마를 또 골라서 열병식을 거행하고 있죠. 이때가 아마 그 주코프의 최고 전성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집안의 민중 출신으로 그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내고 혁명과 내전을 겪으면서 붉은 군대에 투신하고 그 험악했던 1930년대 스탈린 시대를 겪어 나가면서 그 붉은 군대에서 장군이 되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정말로 극한 상황에서 소련군을 지휘하면서 결국은 소련군을 승리로 이끌고 나치 독일군을 패망하게 만든 장군으로서의 어떤 위강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순간, 그리고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주코프 장군의 군인으로서의 길, 그리고 어떤 경력이 설명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활약한 주코프 장군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게 그 주코프 장군의 어떤 에피소드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그것을 뭐 군사 전략 전술 차원에서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 소련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독일 장군들과 히틀러의 관계가 알력 관계이고 갈등 관계이고 서로 호흡이 안 맞는 상황이었던 그런 반면에 이 소련 같은 경우는 스탈린과 소련 장군들과의 관계가 물론 거기도 뭐 일정한 갈등이 없진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건설적이고 유기적이고 호흡이 잘 맞는 관계였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그 편한 어떤 상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카리스마도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그 밑에 사람들을 쪼아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밑에 사람들이 그 스탈린을 상대로 뭔가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 우리가 뭐 일반 뭐 그 부장이라든지 어떤 뭐 상무라고 하는 그 일반 기업의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기업 총수에게 뭔가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쫄리겠어요. 그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겁도 나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됐을 텐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직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업 성적을 실적을 보고할 때 이거 뭐 성적이 잘 안 나오고도 그대로 그 말하면은 어떻게 혼나지 않을까? 아니면 또 그 당시 상황에서 어디지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총살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그 공포심을 가지기 마련이죠. 주코프 장군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스탈린과 만나면서 그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였는데요. 눈치를 안 보는 장군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러 대놓고 뭐 싸움을 걸지는 않았겠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스탈린에게 직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스탈린이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상황을 직시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재촉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탈린이 어떤 순간에는 뭐 인간인 이상 스탈린도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아니면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할 때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런 짜증을 받으면서도 당신이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좀 능수능란 측면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스탈린을 살살 달래면서 심기를 헤아리면서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스탈린을 유도해내는 측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스크바 그 방어전이라든지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스탈린이 있는 그들의 사실을 완벽하게 직시하고 알아야지 올바른 그 대처 방안이 나오고 그래 전쟁이 이길 텐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주코프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그 스탈린과 소련군 장군들과의 관계가 전쟁 중반이나 후반에 가서 상당히 그 유기적이고 건설적인 것이 되지만 그래도 아마 그 웬만한 장군 같은 경우에 그 스탈린 앞에서 주눅이 들고 어버버버되거나 아니면은 이거 이런 쓴소리 했다가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나마 주코프가 또 주코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스탈린에게 상황을 어떤 경우는 쓴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스탈린을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던 얘기죠. 저는 이게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주코프 그리고 현대전을 이해한 군사 이론가로서의 주코프도 중요하지만 스탈린을 대하는 그리고 스탈린을 적절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리한다고 할까요? 스탈린과의 어떤 관계를 잘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맺어서 이 소련 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주코프 장군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독일군보다 앞섰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독일의 그 히틀러 같은 경우는 주코프와 같은 어떤 그런 장군을 결국은 두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들었던 가장 위대한 장군이 주코프 장군일 텐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할 텐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모스크바 붉은광장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붉은광장 그 한켠에 이제 레닌의 묘가 있는데 그 레닌의 묘 위에서 최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죠. 가운데 있는 인물은 스탈린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이 바실리 부존느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스탈린의 그 쉽게 말하면 동기입니다. 러시아 내전 때 같이 싸웠던 장군인데요. 그 숙청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던 몇 안 되는 장군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스탈린과 이제 아주 그 각별한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스탈린이 소련의 최고 지도자이고, 그리고 스탈린의 전우이자
동지였던 부전희 장군이 있는데 이 부전희 장군은 상당히 멋쟁이고 멋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낡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현대전을 이해하지 못했던 낡은 세대의 군인이었어요. 반면에 이 주코프 장군은 그 스탈린이라든지 이 부존니보다는 훨씬 어린 나이지만 또 어린 나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기 때문에 현대전의 요체를 이해했던 장군이고요. 그래서 스탈린을 정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놓고 혁명 세대의 오래된 군인과 신세대로서의 주코프 장군이 존재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소련의 승리를 말해주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주코프 장군의 어떤 이후 행적이 상당히 고달픕니다. 붉은 광장에서 승전 퍼레이드를 할 때 백마를 타고 전체 군을 사열할 만큼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스탈린의 눈밖에 나서 이제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 나라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고생을 하죠. 한직으로 밀려나서 좌천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총사령관이었다가 저기 어떤 그 강원도라든지 저기 뭐 남쪽에 있는 조그만 어떤 부대에 사단단 정도를 하는 식으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 스탈린이 개인적으로 질투를 해서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고 자기의 그 권력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하기가 쉬운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스탈린이 주코프를 한직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그 당과 군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정치와 이 군사의 관계일 텐데요. 이 그 소련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요. 절대로 군대가 정치를 압도하거나 그 위에 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정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관계가 역전이 되면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소련군이 수백만, 수천만 명 단위의 거대한 조직으로 자라났거든요. 또 그런 조직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주코프 장군인데 이것은 전시일 뿐이고 평시에는 역시 군대는 당과 정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조직이죠. 그런데 그런 그 문민 우위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내고 재수립하고 형성해내는 과정이 이게 소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관계로 됩니다. 그래서 숙청은 아니었지만 한순간에 저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군부의 힘을 줄이는 선택을 했던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것이 이제 크게 소련의 정치 구조를 말해주는데 개인적인 관계로 놓고 보자면요. 스탈린은 주코프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쓴소리를 하는 주코프를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저 친구가 나한테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쓴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주는 게 포용성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최고 사령관이었던 주코프를 저기로 밀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정말로 얼음장같이 차가운데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보다는 역시 당과 정치가 군대를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물론 억압적이고 포갑적이긴 하지만 그런 관계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쟁 이후에 스탈린과 주코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주코프 장군이 우리 동양의 역사를 좀 알았으면 중국의 역사를 알았으면 조금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그 한나라, 한고조 유방과 한신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전쟁을 할 때는 한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등용을 하지만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황조를 세울 때는 이 한신이 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신은 그렇게 당했고 유방의 그 부하 중에 소하라고 하는 그 참모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이렇던 그 전쟁 시기와 이 전쟁 이후 시기의 어떤 관계의 변화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낙향을 해서 착 엎드려가지고 유방의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보여주고 이렇게 그 심기에 그 부합함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보존했는데 주코프도 아마 한신과 소하의 어떤 운명을 알았으면 전시에는 자기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등용을 쓰임을 받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당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처신을 조금 달리했어야 되는데 주코프 장군이 심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의 좀 그 센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방 언론과 어떤 그 아니면 국내 언론을 대할 때 그 자기의 어떤 전공을 과시하기보다는 조금은 톤을 죽이고 아니면 일부러라도 스탈린의 어떤 업적을 더 앞세워 가지고 스탈린을 띄워줬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성공했던 그 뭐랄까요 그 전투를 쭉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스탈린의 도움을 얻어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그것이 맞는 사실이지만 유방, 한신, 소하의 어떤 고사를 알았으면 이런 식의 그 나이브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 뭐랄까요 그 순진한 아니면 그 투박한 처신을 안 했을 것이고 조금 더 정교하게 스탈린과의 관계를 조정했으면 그렇게 그 아찔한 강등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뛰어난 군인인데 반면에 정치 감각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전후에 몰락을 재촉한 측면이 있다. 그만큼 정치와 이 군대의 관계는 복잡 미묘한데 그런 부분까지 캐치할 만큼의 어떤 감수성은 없었던 천상 야전 군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2차 세계대전에서 특히 그 독소전쟁에 관한 설명을 히틀러, 그다음에 스탈린, 주코프 장군을 중심으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니면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이해, 독소전쟁의 이해,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의 이해가 냉전 시대의 단순한 대립구도 아니 냉전 시대 30년 전의 어떤 지식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의 특히 또 군사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도 30년 전의 얘기가 아직까지도 그 팩트인 양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벌써 이제 그 냉전은 역사가 됐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소비에트 연방도 이제는 과거의 사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느긋한 관계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요. 또한 지난 30년 동안에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사학계도 많은 연구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과거를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팩트 그리고 과거의 냉전식 그 사고방식에 탈피한 열린 자세로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고 흥미롭게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